안녕하세요. 은강여고 국어 담당하는 박진아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딱 이맘때쯤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애들은 밝아요. 아직까지 미래가 핑크빛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네? 나 누구를 만날까? 어떤 친구를 사귈까? 내가 가서 잘하겠지? 약간 이런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보다는 세상에 모진 풍파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초조하시죠.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 녹록지 않을 건데 어쩌지? 네, 초조함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초조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은강여고 국어에 대해서 요모조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 분석은 역시 작년 기출을 가지고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시험 범위를 좀 가져왔는데요. 1학기 중간 범위로 알아보는 은강여고 출제 양상 제일 첫 번째는 은강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나가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일 때 흔치 않아요. 이일 때는 이 교과서도 교과서이지만 굉장히 많은 양을 던져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길을 써도 허덕허덕거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은강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교과서 적정량 가져옵니다. 학교 프린트로 문학작품 나오고요. 그리고 특이점은 화작을 가져와요. 사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화작을 의외로 등한시하거든요. 많이 빼요.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막 안 다루고 이러는데 은강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 시행, 그럼 25년이라고 하죠. 고3 수능 화법하고 작문을 가져와서 화자까지 다루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두루두루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로서 이제 출제 경향을 좀 알아보시면요. 제일 첫 번째 서답형이 서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답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답식 서술형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들은 시험 문제 잘 보면은 이 서답형에 단답식이 굉장히 많아요. 길게 쓰는 학교라고 할지라도 사실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를 문장으로 배열하는 식으로 이제 나온 학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은강은 서술형이 훨씬 더 많은 학교예요. 서술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장 단위로 기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또 단어 키워드만 아는 거랑 그걸 문장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랑 또 이제 차원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애초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써버릇 버릇하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제 발음법에 해당하는 건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발음법을 쓰게 만들거나 해당하는 조항 정도를 쓰게 만든다면 그냥 기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은 평소에 본인이 학습을 하면서 좀 챙겨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은요 엮어냅니다. 근데 은강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배운 거 위주로 내기 때문에 배운 작품 위주로 엮어낸다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가부터 마라고 하게 되면 이 작품이 한 네다섯 개인데 그거 다 엮어내거든요. 근데 다 배운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배운 작품을 일단 당연히 공차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수업을 하다 보면 한 작품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이 작품에서 나오는 표현 기법, 여기 나오는 표현 기법, 여기 나와 있는 공통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체크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정확도 있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이렇게 엮어낸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좋아하는 출제 유형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출제 유형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정보를 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모두 맞는 것, 모두 틀린 거를 이제 본인이 고르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문항 같은 경우는 되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문제를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학교에서 배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대략 이런 거 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묻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아닐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오답에 정답 이런 것들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법 난이도가요. 사실 비교적 편이한 편입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문법을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된 학교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 평이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근데 함정은 뭐냐면 1학기 때 중간에 이렇게 음운 변동을 배우거든요. 근데 음운 변동을 예비고일 때 진짜 열심히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 딱 시험 봤을 때에는 괜찮은데 평이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다 보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적용을 하는 거고 이렇게 조항 나와 있고 푸는 거니까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함정은 여기 있어요. 사실 중간고사를 잘 보고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기말까지 잘 봐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 파트가 너무 쉬웠어. 다음엔 약간 좀 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기말 때 이제 밑구정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문법 파트가 당장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부분을 잘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위기감을 풀어줄 때마다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장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놓고 봤을 때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원래 음운 변동이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음운 파트가 쉽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경각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타 학교에 비해서 화작 연기율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화작을 유난히 챙겨요. 옛날부터 챙겼거든요. 지금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함정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애들은요. 범위로 주면은 지문을 봐요. 지문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준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크게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보다시피 문제에서 변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 여기만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기 2도 잘 보시면요. 여기 3, 4, 5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져오거나 약간의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작 문제, 지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지 분석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요. 지금 이제 화작, 하도 연계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40번 문항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수능 화법 작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1번 그대로 가져온 거 보이시죠? 문제 변형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문 분석도 지문 분석이지만 문제 선지 하나하나 본인이 뭐 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다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범위가 많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얼만큼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가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 삐끗 실수한다? 그러면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여고잖아요. 워낙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오만 걸 다 보고 들어가거든요.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약간은 놓쳤다, 약간은 실수를 했다, 아는 건데 왜 이랬지? 그런 순간 사실 등급이 하락하는 거죠. 애들의 좀 이게 스트레스 요인은 그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닌데, 나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는 괴로움.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정확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응강요구 경향을 좀 대략적으로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저는 일단 단연 3가지라고 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 중간고사 범위 적당합니다. 이 얘기는 즉슨요. 본인이 얼만큼 하는지가 티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적당하니까 소화할 양인 거고 본인이 정말 힘껏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우리 애들도 그래 내가 이번에 정말 작정하고 해보고 그래서 점수를 올리자. 이런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화작과 같은 모의고사 연계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밀한 선지 분석이 필히 되어야 된다. 그냥 문제 한번 풀고 알았어 하고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기억해야죠. 늘 자기 시험이 아닌 건 쉽습니다. 늘 애들이 기출을 풀잖아요. 선생님 쉬운데요? 할만하겠는데요? 저 이번에 100점 맞겠는데요?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자기 시험은 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출 분석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 기출면 사실상 쓸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하나 풀고 자신감을 얻어서 갔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늘 매사에 경각심은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제가 국어에 있어서 내신뿐만 아니라 사실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틀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요.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걸 진짜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 가급적 다시 안 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도 틀린 문제를 풀어는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보시면 1학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 과제 이런 식으로 해와요. 틀린 문제를 풀긴 풀었죠. 맞췄어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난 맞췄으니까.
아, 틀린 거 어쨌든 내가 풀어서 맞췄으니까 아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또 틀려요. 이 국어가 위험한 게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계속 꼬이는데 직시를 못하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국어 공부 시킬 때 틀린 문제 이렇게 다시 오답을 정확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오답을 한다라는 거는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국어를 할 때 자꾸 이 주관적인 감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아니요. 학문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근거 찾기 끊임없이 해야 되고 모르면 그 부분 역시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틀린 문제 역시 본인이 이 부분을 왜 틀렸는가 정확하게 직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틀려야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하나가 학습 수준을 좌우합니다. 우리 애들이 보통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보기 보시면 과제장에 이제 애들 질문 썼잖아요. 1학년 애들 질문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마저도 그나마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질문이라고 씁니다. 그럼 대부분은 그냥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늘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질문할 때 쌤 저 4번 모르겠어요. 쌤 이런 질문 받지 않아. 실제로 그런 질문 안 받아요. 4번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할 때 질문할 때에는 자기 생각 기술이 중요하다. 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얘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쌤 저는 이런 지점 때문에 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얘가 왜 정확하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을 기술을 해줘야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의 질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질문하면요. 제가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요. 아, 너가 이 부분을 근거로 잡았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르면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잡아야 돼. 혹은 네 생각도 일리가 있긴 해. 하지만 가장이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선택지가 나오면 그걸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애들이 아, 내가 어느 부분을 몰랐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할 때 질문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신은 복습이죠.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고 할지라도요. 딱 한 번 본 작품, 그 시간에 진짜 열중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 6주 지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신은 그 시험 범위를 다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습의 누적이 중요합니다. 요즘 보시는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제 학생들인데 저 학생들은 이제 제가 하도 복습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복태도 복태지만 이렇게 스스로 요구할 줄 알아요. 저는 문제가 나올 때 애들한테 문제를 주거나 교재를 주거나 할 때 학습지를 줄 때요. 파일 다 줍니다. 단 요청한 학생한테만. 요청을 안 하는데 주면 그것도 사실 폭력이에요. 안 할 건데 이렇게 부담되게. 근데 요청한 학생들은요. 쌤 저는 그 문제 1주차 나갔던 과제집 있잖아요. 다시 주면 안 돼요? 다시 줘요. 다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다시 풀어보게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보는 건 좋은데 1번부터 풀 건 아니지.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요식행위라고 하죠. 보여주기 행위. 1번부터 푸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본인이 틀린 것만 풀어야죠. 저는 정확하게 너가 틀렸거나 맞췄는데 헷갈렸거나 그런 문제만 풀어. 알겠지? 그렇게 해서 문제 주고 질문 다시 받아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맞췄잖아요. 하지만 보면 선지 분석 싹 돼 있어요. 왜? 본인이 취약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 내가 이 문제를 틀리니까 이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요. 근데 이런 식의 복습도 이뤄져야지 애들이 이제 학습에 구멍이 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국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업 때에도 사실 그 부분을 녹여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수업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요. 수업이 끝난 뒤에 영상 링크 달아서 다 같이 발송해줘요. 이른바 이제 복습 영상이죠. 근데 복습 영상을 줄 때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얘들아 복습 영상을 보내주고 필요한 부분을 봐. 필요한 걸 봐. 3시간짜리, 4시간짜리 싹 다 보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부분 놓쳤지. 나 이 부분에 잠깐 졸았지. 그런 부분을 봐.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다시 한번 보렴. 혹은요. 애들이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질문에서 이건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게 낫겠다. 혹은 그냥 얘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일 때 넌 차라리 영상에 몇 분을 다시 볼래? 요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복습 영상 주고요. 그리고 과제 검사를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합니다. 저 과제 하나하나 넘기면서요. 이걸 일일이 접어줘요. 애들이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은 자기 막 시험 점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과보로 보관할 거니? 얘들아 너네 이거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들한테 보여줄 거야? 봐봐 엄마가 공부를 이렇게 했어. 애들도 막 웃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더럽게 쓰라고. 더럽게 쓰고 그리고 다 구겨지더라도 이게 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만이다. 이런 거에 대해 쓸데없이 막 마음 아파하고 접는 거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말아라. 그래서 다 접어주면 전 이제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과제를 내주자마자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펴요. 제가 접힌 부분은 일단 얘가 해결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 혹은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적어준 부분, 혹은 이 부분은 직접 와서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써주니까 애들이 그걸 확인해서 다시 옵니다. 이제 해결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 가서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 피드백 제가 직접 받습니다. 조교가 있지만 그래도 질문은 제가 받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질문을 하나하나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들아 질문은 하고 싶을 때 해. 그럼 애들이 뭐 이래요. 질문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당연하지. 다시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질문을 언제 하니? 보통 너네 궁금한 게 언제 생겨? 새벽이죠. 우리 애들 낮에 뭐예요? 학교 가죠? 저녁에 뭐예요? 학원 가죠? 얘네들 집에 오면은 10시가 넘어요. 11시가 다 돼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 과제하거든요. 그러면 1시, 2시 이때 모르는 게 생겨요. 애들 갈등이에요. 아 이거 질문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야, 해도 되나? 이거 했는데 쌤한테 이게 되게 신뢰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라. 쌤이 깨어있으면 답 줄 거고 쌤이 자고 있으면 자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카톡이 무음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냥 하라고 해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어보고 싶을 때 그냥 물어보고, 두 번째 답을 기다리지 말아라. 언제 올까 기다리지 말고 나중에 너네가 되는 시간에 확인해서 보면 된다. 그렇게 해야지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덜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줘야 애들이 질문을 좀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복습 테스트. 제가 복습 테스트를 이렇게 객관식으로도 보고요, 빈칸으로도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백지로도 봅니다. 백지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우리 애들이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 본인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못 쓰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할 겸 두 번째, 서술형 대비해야죠. 평소에 안 써보면요 시험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대비시킬 겸 해서 복습 테스트까지 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 알파. 제가 작년 후반부부터 칸다에서 컨텐츠 작업을 진짜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칸다가 원래 학습 앱으로 유명한 건 아시죠? 네, 국어도 이번에 나왔어요. 애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취약한 유형 진단받고 그 진단 유형을 저한테도 다시 한번 공개를 하고, 그리고 애들이 취약한 유형을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좀 더 완벽하게 이제 국어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칸다의 앱까지 지금 더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3월 10일 목요일이에요. 시간은 6시에서 9시라고 되어 있지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수업을 딱 9시에 끝나죠. 첫날만 9시에 가요. 기획인즉슨. 그 다음부터는 늦게 간다라는 거죠. 최대 학원에서 1시간 더 머무를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태를 보고 과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왔을 때 해결해야 되거든요. 꼼꼼한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진짜 바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애들이 너무 허거덕거리는 게 안쓰러워요. 왜냐면 저도 안쓰럽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님들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애는 막 학교에 가지, 수행에 치이지, 다른 범위에 치이지, 국어도 해야 되지, 밤새 끙끙거리고 있지, 낮에 눈 못 뜨고 학교 가지. 애들 체력 관리 지금 안 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특히 우리 애가 욕심이 좀 있는 편이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욕심은 앞을 달려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해야 되는 거는 제일 첫 번째 체력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 애들 이제 슬슬 시간 관리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1학기 중간을 선방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학습의 기본 학습 태도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본인의 시간과 본인의 체력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당부드리고요. 다시 한번 3월 12일 이때 보내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국어다운 국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힘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박진아 강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